자, 구독자 여러분, 도시의 어두운 이면에 숨겨진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어반 엑스파일의 강지원입니다. 강지원 24세이 특유의 활기찬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외쳤다. 그녀의 뒤로 온갖 방송 장비와 탐사용품이 어지럽게 널린 오피스텔 방이 보였다. 화면 한 구석에 실시간 채팅창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고, 지원 누나 파이팅! 오늘 레전드 찍자! 같은 응원의 메시지들이 가득했다. 오늘 밤 저희는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실행에 옮기려고 합니다. 구독자 10만 명 돌파 기념 역대급 공포 라이브. 그 무대는 바로 인천 송도에 위치한 A타워입니다. 지원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채팅창이 폭발했다. A타워. 폐건물 탐사나 흉가 체험을 즐기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전설처럼 여겨지는 곳이었다. 최첨단 국제도시 송도의 심장부에 섬처럼 버려진 채 곧 철거를 앞둔 거대한 오피스텔. 그곳은 단순한 폐건물이 아니었다.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곳, 일명 엘리베이터 소녀 귀신 괴담의 진원지죠. 지원의 옆에서 묵묵히 장비를 점검하던 최민호 25세가 나직하게 한숨을 쉬었다. 그는 어반 엑스파일의 촬영 감독이자 지원의 무모한 도전을 유일하게 말릴 수 있는, 물론 대부분 실패했지만, 친구였다. 누나, 꼭 오늘이어야 해. 날씨도 굳고 무엇보다 거긴 진짜 위험하다고 들었어. 건물 구조도 불안정하고 경비도 아직 있다는 소문도 있고. 민호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는 라이브 방송에 송출되지 않았다. 지원은 능숙하게 그를 무시하며 시청자들과의 소통에만 집중했다. 많은 분들이 A타워에 대해 제보를 주셨어요. 한밤중이면 아무도 없는 중앙 엘리베이터에서 여자아이의 흐느낌이 들린다. 혼자서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복도를 울린다. 심지어는 엄마는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묻는 목소리를 들었다는 경비원의 증언까지. 하지만 그 누구도 그 실체를 제대로 카메라에 담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지원의 눈이 탐욕스럽게 빛났다. 그녀에게 공포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구독자 수와 조회수를 늘려줄 최고의 콘텐츠였다. A타워는 그 정점에 있는 대박 아이템이었다. 그래서 저희 어반 엑스파일이 가는 겁니다. 조작도 연출도 없는 100% 리얼 라이브 방송으로 A타워의 소녀가 단지 헛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존재하는 비극적인 영혼인지, 그 진실을 여러분의 눈앞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다 됐어. 방송용 멘트를 마친 지원이 민호에게 물었다. 민호는 고프로 카메라의 배터리를 확인하며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에는 헤드라이트, 보조 배터리, 그리고 만약을 대비한 구급 상자가 들려 있었다. 누나,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안 될까?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 굳이 철거 직전인 건물에 목숨 걸 필요는. 민호야. 지원이 단호한 목소리로 그의 말을 끊었다. 시청자들은 가짜에 질렸어. 그들은 진짜를 원해. 우리가 그걸 보여주는 거야. 우리가 최초가 되는 거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원의 이런 면허를 누구보다 잘 알았다. 한번 목표를 정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고집. 그것이 어반 엑스파일을 단기간에 인기 채널로 성장시킨 원동력이었지만 동시에 늘 민호를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했다. 지원은 마지막으로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시청자들에게 윙크를 날렸다. 자, 그럼 출발해볼까요?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 A타워로 떠나실 분들은 채널 고정, 그리고 심장이 약하신 분들은 미리 시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 앵글이 현관문으로 향했다. 문이 열리자 도시의 축축하고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민호는 마지막으로 장비 가방을 어깨에 둘러매며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는 불길한 예감을 애써 무시하려 애썼다. 오늘 밤 어쩌면 정말로 진짜를 마주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예감이었다. 인천대교에 화려한 조명이 멀어지고 송도의 마천루들이 만들어내는 스카이라인이 시야에서 사라질 무렵 A타워는 그 거대한 그림자를 드러냈다.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 마치 거대한 묘비처럼 우뚝 솟은 건물은 주변의 어둠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았다. 와, 진짜 크긴 크다. 차에서 내린 지원이 감탄과 경애가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카메라를 들어 건물의 정형을 비췄다. 40층은 좋게 넘어 보이는 오피스텔은 모든 창문이 검게 죽어 있었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을씨년스러운 밤바람이 윙윙거리는 소리를 냈다. 민호는 차 트렁크에서 장비를 꺼내며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경비원은 보이지 않았다. 철거를 앞두고 관리가 허술해진 틈을 타 이미 여러 흉가차 체험 BJ들이 다녀갔다는 정보는 사실인 듯했다. 자, 구독자 여러분, 드디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화면으로도 이 압도적인 분위기가 느껴지시나요? 지원은 이미 방송에 완벽하게 몰입한 상태였다.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공사장 인부들이 드나드는 펜스웨의 허술한 틈을 통해 능숙하게 안으로 들어갔다. 민호도 무거운 장비, 가방을 맨 채 그녀의 뒤를 따랐다. 건물 1층 로비는 거대한 동굴 같았다. 천장은 높았지만 먼지가 켜켜이 쌓인 바닥과 벽 때문에 모든 소리가 먹먹하게 울렸다. 발소리를 죽이며 안으로 들어서자 폐건물 특유의 곰팡내와 축축한 흙냄새가 코를 찔렀다. 괴담의 진원지는 중앙 엘리베이터라고 했지. 로비 중앙에 있는 거. 민호가 헤드라이트로 주변을 비추며 속삭였다. 로비는 예상보다 훨씬 넓고 복잡했다. 여러 개의 복도가 사방으로 뻗어 있었고 어디가 중앙인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일단 이쪽으로 가보자. 구조도를 미리 봤는데 이쪽 복도 끝에 중앙 홀이 있을 거야. 지원이 자신 있게 앞장섰다. 하지만 그녀의 자신감은 얼마 가지 못했다. 복도는 끝없이 이어지는 미로 같았다. 똑같이 생긴 비상구 표시, 똑같이 굳게 닫힌 사무실 문들. 그들은 10분 넘게 걸었지만 풍경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상하다. 아까 지나온 곳 같은데. 민호가 걸음을 멈추고 말했다. 벽에 긁힌 자국, 바닥에 떨어진
유리 조각. 분명히 방금 전 자신들이 지나오며 본 것들이었다. 아냐, 건물이 커서 그래. 조금만 더 가보자. 지원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미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카메라는 든 손에 땀이 차는 것이 느껴졌다. 실시간 채팅창에는 귀신한테 홀린 거 아님, 귀타귀 회원상 디대해 하여튼 시청자들의 반응이 올라오고 있었다. 귀타귀, 구이, 다창, 귀신이 벽을 쳐서 길을 막는다는 뜻으로 같은 자리를 맴돌게 되는 현상을 이르는 말이었다. 젠장, 진짜 이상해. 결국 지원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다시 왔던 길을 되짚어 가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사방이 똑같은 풍경의 복도로 막혀있는 느낌. 마치 거대한 콘크리트 미궁에 갇힌 기분이었다. 저게되어 흉측으로 왔던 로비로 돌아가는 길조차 찾을 수 없었다. 어떡하지 누나? 휴대폰 신호도 안 터져. 민호의 목소리가 공포로 잠겨가고 있었다. 이성적이고 침착하던 그조차도 이 비현실적인 상황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것이라고는 자신들의 거친 숨소리와 건물 어딘가에서 바람이 새어 들어오는 소리뿐이었다. 잠깐만 조용히 해봐. 지원이 갑자기 민호의 팔을 붙잡았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으로 온 신경을 집중했다. 민호도 덩달아 긴장하며 귀를 기울였다. 정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민호가 왜 그래 라고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다. 그때였다. 복도 저편, 짙은 어둠이 깔린 곳에서 무언가 들려온 것은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소리. 차가운 콘크리트 벽을 타고 먼지 쌓인 공기를 가르며 두 사람의 귓가에 스며든 그 소리는 흐느낌이었다. 흐. 소리는 너무나도 가냘팠다.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이어지는 흐느낌. 그것은 기계음도 바람소리도 아니었다. 분명한 사람의 소리. 그것도 어린아이의 울음소리였다. 들었어. 너도 들었지? 지원이 민호의 팔을 꽉 잡은 채 속삭였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길을 잃었다는 공포감은 사라지고 사냥감을 발견한 포식자의 흥분과 희열이 번지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원했던 진짜였다. 민호는 침을 꿀꺽 삼켰다. 온몸에 솜털이 곤두서는 기분이었다. 소리는 복도 저편, 헤드라이트 불빛이 닿지 않는 짙은 어둠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상식적으로 이 시간에 이 폐건물에 아이가 있을 리 만무했다. 하지만 귓가에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다. 누나, 이건 좀 위험해. 함정일지도 몰라. 민호가 본능적인 위험을 감지하고 그녀를 말렸다. 하지만 지원은 이미 그의 말을 들을 상태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는 카메라를 굳게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민호의 손을 뿌리치며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했다. 위험하니까 우리가 가는 거야. 시청자들은 이걸 보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조용히 해, 민호야. 놓치겠어.
지원은 민호에게 쉿 하는 손짓을 보내고는 고양이처럼 발소리를 죽여 소리가 나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가기 시작했다. 민호는 어쩔 수 없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질 쳤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흑, 엄마, 으앙. 이제는 제법 또렷하게 들렸다. 정말로 어린 여자아이가 겁에 질려 엄마를 찾으며 우는 소리였다. 그 처연한 울음소리는 듣는 이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고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힘이 있었다. 아무리 담력이 강한 사람이라도 이 상황에서 아이의 울음소리를 외면하기는 힘들 터였다. 복도의 끝이 가까워졌다. 그곳은 다른 복도와 교차하는 작은 홀 같은 공간이었다. 울음소리는 바로 그 코너 너머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지원은 벽에 몸을 바짝 붙였다. 그녀는 민호에게 눈짓으로 카메라를 준비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역사적인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는 듯 그녀의 눈은 광적으로 빛나고 있었다. 실시간 채팅창은 이미 난리가 나 있었다. 헐, 진짜 애기 울음소리인데? 미쳤다. 소름 돋았어 지금. 지원님 조심해요. 제발. 유유. 주작 아님. 저기 애가 왜 있음. 주작이든 아니든 심장 쫄깃하네. 지원은 심호흡을 한번 했다. 그리고 코너 너머를 확인하기 위해 고개를 내밀기 바로 직전 울음소리가 거짓말처럼 뚝 그쳤다. 순간 복대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지원의 입에서 당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민호 역시 어깨를 움츠리며 주변을 경계했다. 방금 전까지 애처롭게 울리던 소리가 사라지자 오히려 공포감은 몇 배로 증폭되었다. 마치 누군가 그들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고 일부러 울음을 그친 것만 같았다. 어디 갔지? 지원이 조심스럽게 코너를 돌아 안쪽을 살폈다. 민호도 긴장하며 그녀의 뒤에서 헤드라이트로 앞을 비췄다. 복도 건너편은 텅 비어 있었다. 아무도 없었다. 뭐야. 허탈할 함에 지원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다. 대어를 낚기 직전에 놓쳐버린 낚시꾼의 심정이었다. 누나, 그냥 가자. 이건 진짜 아니야. 누가 우리를 유인하는 것 같아. 민호가 거의 애원하듯 말했다. 하지만 지원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복도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아니, 분명히 여기서 들렸어. 어딘가에 숨어 있을 거야. 그녀는 주변의 문들을 하나하나 손전등으로 비춰보며 소리의 근원지를 찾으려 애썼다. 바로 그때였다. 저기... 뒤에 있던 민호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가 비추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한 곳에 멈춰 있었다. 지원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호가 가리키는 곳을 보았다. 복도 끝 굳게 닫힌 어느 오피스텔 호실의 문 앞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웅크리고 있었다. 그것은 분명 어린아이의 형체였다. 낡고 빛바랜 하얀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아이. 아이는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몸을 잔뜩 웅크린 채 미세하게
어깨를 떨고 있었다. 조금 전까지 들리던 울음소리의 주인님이 틀림없었다. 꼬마야. 지원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모르게 잠겨 있었다. 눈앞의 광경이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었기 때문이다. 버려진 지 수년이 지난 오피스텔 복도 한가운데에 웅크리고 있는 7살 남짓의 여자아이. 머릿속으로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지만 눈앞의 아이는 너무나도 실체감이 있었다. 그림자도 분명했고 희미하게 흐느끼는 숨소리까지 들리는 듯했다. 아이는 지원의 목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여전히 고개를 묻은 채 흐느낌을 삼키고 있을 뿐이었다. 민호는 카메라를 든 채로 얼어붙어 있었다. 뷰파인더 너머로 보이는 아이유의 모습은 섬뜩하면서도 동시에 측은했다. 그는 저 아이가 사람이 아니길 바라면서도 만약 진짜 사람이라면 이 위험한 곳에 왜 혼자 있는 것인지 걱정되었다. 지원은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낡은 운동화가 바닥에 유리 조각을 밟으며 서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얘 괜찮니? 왜 여기 혼자 있어? 지원이 아이의 몇 걸음 앞에서 멈춰 서서 몸을 낮추고 물었다.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했지만 긴장감 때문에 딱딱하게 들렸다. 그때 아이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긴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어 표정을 제대로 읽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헤드라이트 불빛에 언뜻 비친 아이의 얼굴은 눈물과 먼지로 온통 얼룩져 있었다. 엄마, 잃어버렸어요. 아이가 모기만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목소리는 잔뜩 쉬어 있었지만 영락없는 아이의 목소리였다. 그 순간 지원과 민호를 짓누르던 초자연적인 공포감의 일부가 스르르 녹아내렸다. 귀신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보다 길을 잃은 아이에 대한 연민이 앞서기 시작했다. 엄마를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지원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물었다. 엄마랑 숨바꼭질 했는데 내가 너무 꼭꼭 숨어서 엄마가 날 못 찾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이는 띄엄띄엄 울음을 참아가며 말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지원은 자기도 모르게 손을 뻗어 아이의 어깨를 감싸려 했다. 하지만 아이는 움찔하며 몸을 뒤로 뺐다. 경계심 가득한 눈빛이었다. 아, 미안.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야. 우린 나쁜 사람 아니란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는 카메라를 잠시 내리고 아이를 안심시키려 애썼다. 집은 어디야? 부모님께 연락해줄게. 전화번호 아니?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전화 없어요. 우리 집은 여기에요. 여기라고. 지원이 의아한 표정으로 아이가 등을 기대고 있는 굳게 닫힌 문을 쳐다보았다. 오래된 철문에는 붉은색 스프레이로 철거 예정이라는 글씨가 큼지막하게 쓰여 있었다. 사람이 살고 있을 리가 없었다. 그런데 문이 잠겨서 못 들어가겠어요. 엄마가 와야 열 수 있는데. 아이가 다시 울먹이기 시작했다. 그 모습에 민호는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누나, 이거 아무래도 진짜 아이 같은데 우리가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닐까? 민호의 말에 지원은 잠시 고민에 빠졌다. 만약 진짜 아이라면 이건 공포방송이 아니라 구조방송이 되어버린다. 하지만 이 기묘한 상황, 이 완벽한 콘텐츠를 이대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이성과 욕심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그때 아이가 원피스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엄마, 곧 오실 거예요. 옥상 놀이터에서 기다린다고 했어요. 옥상 놀이터. 지원과 민호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 거대한 오피스텔 옥상에 놀이터가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애초에 오피스텔 옥상에 놀이터를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응, 엄마가 항상 거기서 기다리셨어요. 저 좀 거기까지 데려다 주시면 안 돼요. 혼자 가기 무서워요. 아이가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지원과 민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어둠 속에서도 아이의 눈동자는 유난히 크고 검게 보였다. 그 간절한 눈빛에는 거절할 수 없는 묘한 힘이 있었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옥상 놀이터라는 말도, 아이의 행동도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다. 하지만 카메라를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수만 명예 시청자들을 생각하자 그녀의 마음은 이미 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이것은 어반 엑스파일 채널 역사상 최고의 하이라이트가 될 터였다. 그래, 일단 따라가 보는 거야. 진짜 위험하다 싶으면 그때 빠져나와도 늦지 않아.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알았어, 꼬마야. 우리가 데려다 줄게. 옥상이 어디로 가야 하는데? 지원의 대답에 아이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민호는 그런 지원을 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녀의 결정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입을 다물었다. 그는 그저 카메라를 더 굳게 움켜쥘 뿐이었다. 이쪽이에요. 아이는 익숙하다는 듯이 몸을 일으켜 복도 한쪽을 가리켰다.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어둠 속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지원과 민호는 서둘러 그 뒤를 따랐다. 아이의 걸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볍고 빨랐다. 어둠 속에서도 장애물을 능숙하게 피해가는 모습이 마치 오랫동안 이곳에서 살아온 것 같았다. 아이가 그들을 이끈 곳은 복도 끝에 있는 낡은 철문 앞이었다. 문 위에는 붉은색으로 비상구라고 쓰인 팻말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보통 사람들이 이용하는 중앙 계단이 아니라 건물 외벽에 설치된 좁고 가파른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문이었다. 이리 들어가야 해요. 아이가 문을 가리켰다. 민호가 시험삼아 손잡이를 돌려보자 끼익하는 섬뜩한 소리와 함께 녹슨 철문이 무겁게 열렸다. 문틈으로 곰팡이와 무리끼가 뒤섞인 차갑고 축축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이 계단으로 올라가면 옥상이 바로 나와요. 민호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보통 비상계단은 각 층마다 연결되어 있을 뿐 옥상까지 곧장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아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이고는
먼저 어두운 계단 안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가자, 민호야. 뭘 꾸물거려. 지원이 민호를 재촉하며 계단 안으로 들어섰다. 계단 내부는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완벽한 어둠이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에 의지해 안을 비추자 좁고 가파른 콘크리트 계단이 끝도 없이 위를 향해 뻗어 있었다. 벽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구석구석 거미줄이 쳐져 있었다. 후, 여긴 진짜 아닌 것 같은데. 민호가 중얼거리며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먼저 들어간 아이는 벌써 몇 층 위를 올라가고 있는지 작은 발소리만 희미하게 들려올 뿐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계단을 오를수록 공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발소리만이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웠다. 몇 층쯤 올랐을까? 앞서가던 아이의 발소리가 갑자기 뚝 그쳤다. 어디 갔지? 지원이 걸음을 멈추고 위쪽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다. 불빛이 닿는 곳까지는 텅 빈 계단만 보일 뿐이었다. 꼬마야, 어디 있니? 지원이 외쳤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목소리가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젠장, 사라졌어. 그럴 줄 알았어. 이건 함정이야, 누나. 빨리 내려가자. 민호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렸다. 아이가 사라지자 이곳에 발을 들인 것이 끔찍한 실수였음을 깨달았다. 그들이 내려가기 위해 몸을 돌리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위쪽에서 방금 전 아이가 사라진 그 어둠 속에서 문이 열리는 둔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쿵. 그리고 그 문틈으로 도시의 희미한 불빛과 함께 차가운 밤바람이 계단 아래로 쏟아져 내렸다. 누군가 위에서 그들을 위해 옥상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 것이 틀림없었다. 망설임도 잠시, 지원은 다시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눈앞에 열린 문은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저 너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든 그것을 확인해야만 이 지긋지긋한 탐사의 끝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누나, 진짜 갈 거야. 제발. 민호가 애타게 그녀를 불렀지만 지원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결국 민호도 포기한 듯 한숨을 내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마지막 계단을 오르자 마침내 옥상이었다. 녹슨 철문을 나서자 송도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하지만 화려한 도시의 불빛은 이곳의 기괴한 분위기를 희석시키지 못했다.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무대 배경처럼 느껴져 더욱 이질적이었다. 옥상은 텅 비어있지 않았다. 아이의 말대로였다. 옥상 한쪽 구석 안전 펜스로 둘러싸인 공간에 낡은 어린이 놀이터가 자리하고 있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시뻘겋게 녹이 세운 철제 미끄럼틀과 달아빠진 타이어로 만든 작은 그네 하나. 마치 수십 년 전에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풍경이었다. 누가, 왜 이런 고층 오피스텔 옥상에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은 것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세상에 진짜 있네, 놀이터가. 지원이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리며 카메라로 놀이터를 천천히 훑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그네가 끼익끼익 소름 끼치는 소리를 내며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아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 꼬마는 어디로 사라진 거지? 민호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물었다. 놀이터는 한눈에 들어올 정도로 좁아서 숨을 만한 곳이 없었다. 옥상 역시 마찬가지였다. 거대한 물탱크 몇 개를 제외하고는 몸을 숨길 만한 구조물이 전혀 없었다. 아까 그 아이가 엄마가 기다리고 있다고 한 곳이 어디였지? 지원이 기억을 더듬었다. 그녀의 시선이 놀이터 안쪽 낡은 미끄럼틀 뒤에 있는 작은 문으로 향했다. 옥상 설비를 관리하기 위한 작은 기계실의 문처럼 보였다. 저기 아닐까?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놀이터 안으로 발을 들였다. 발밑에서 마른 모래가 버석거리는 소리가 났다. 그들이 기계실 문으로 다가가자 등 뒤에서 불쑥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 엄마 저 안에 계세요. 악! 지원과 민호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돌아섰다. 아이가 어느 틈에 나타난 것인지 미끄럼틀 아래의 어두운 공간에서 스르륵 빠져나와 그들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는 조금 전에 겁에 질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너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이는 그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기계실 문을 손가락으로 가리킬 뿐이었다. 엄마가 기다리세요. 그 말을 마친 아이는 다시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그리고는 옥상 난간 쪽으로 뛰어가더니 거짓말처럼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지원과 민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앞에서 벌어진 비현실적인 상황을 뇌가 따라가지 못했다. 아이는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저 문 안에 있다는 엄마라는 존재는 또 무엇이란 말인가? 공포가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돌아가야 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민호는 지원의 팔을 잡아 끌며 필사적으로 말했다. 봤지? 저건 사람이 아니야. 누나, 제발 이제 그만하자. 이러다 우리 다 죽어. 하지만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오직 기계실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공포를 넘어선 지독한 호기심, 저 문 너머일 수 있는 진실을 보고야 말겠다는 욕망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끼익, 두 사람의 눈앞에서 굳게 닫혀있던 기계실의 문이 아주 천천히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자 안에서는 귀퀴한 곰팡내와 함께항이 한치가 훅 밀려나왔다. 마치 냉동 창고의 문을 연 것 같았다. 안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민호는 뒷걸음질 쳤다. 온몸의 세포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안 돼, 누나. 들어가면 안 돼. 그는 거의 울부짖듯 외쳤다. 하지만 지원은 홀린 사람처럼 열린 문을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눈에는 이성적인 판단력이 남아있지 않았다. 눈앞의 미스터리를 풀어야 한다는 유튜버로서의 집착, 혹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그녀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때 열린 문틈으로 아까 그 아이가 다시 얼굴을 쏙 내밀었다. 아이는
활짝 웃고 있었다. 눈물과 먼지로 얼룩졌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창백하지만 깨끗한 얼굴이었다. 그 천진난만한 미소가 이 기괴한 상황과 맞물려 오히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우리 엄마가요, 두 분 들어오셔서 차 한잔하고 가시래요. 아이는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희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꼭 보답하고 싶으시다고요. 차 한잔, 보답. 일상적인 단어들이 이 비현실적인 공간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위협처럼 들렸다. 민호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니, 괜찮아. 우린 이만 가볼게. 어머님께 안부 전해드려. 그는 최대한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하며 지원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다. 이제는 억지로라도 그녀를 데리고 이곳을 탈출해야 했다. 하지만 지원의 몸은 바닥에 뿌리라도 내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의 손을 뿌리치고는 아이를 향해 물었다. 어머니, 안에 정말 계시니? 네, 물론이죠. 아이가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더욱 환하게 웃었다. 들어오세요. 괜찮아요. 무서운 곳 아니에요. 아이의 목소리는 달콤한 속삭임 같았다.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을 지닌 덫으로 이끄는 세이렌의 노래처럼. 결국 지원은 결심을 굳힌 듯 21번 고르고는 문 안으로 발을 들였다. 누나. 민호의 절규가 옥상에 울려 퍼졌지만 그녀는 듣지 못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민호는 지원을 혼자 들여보낼 수 없었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저주를 퍼붓듯 또 욕설을 내뱉고는 마지못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카메라를 든 그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철컥. 두 사람이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등 뒤에서 문이 저절로 닫히는 소리가 났다. 완전한 어둠과 침묵이 그들을 감쌌다. 지원이 황급히 손전등을 켰지만 불빛은 어둠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희미하게 떨릴 뿐이었다. 그곳은 예상대로 텅 빈 기계실이었다. 차가운 콘크리트, 벽과 바닥, 그리고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배전반이 전부였다. 사람은커녕 엄마라고 불릴 만한 존재는 어디에도 없었다. 꼬마야, 어디 있니? 지원이 어둠 속을 향해 외쳤다. 저 여기 있어요. 목소리는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두 사람이 놀라 옆을 보자 아이가 어느새 그들 곁에 바싹 다가와 서 있었다. 그리고는 기계실 안쪽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에 있는 더 작은 문을 가리켰다. 창고나 숙직실로 쓰였을 법한 작은 문이었다. 엄마는 저 방에 계세요.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두 분 잠시만 여기서 기다려주세요. 제가 곧 모시고 나올게요. 아이는 그 말을 남기고는 작은 문을 열고 안으로 쏙 사라졌다. 다시 한번 아이는 연기처럼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아이가 사라진 방 안은 다시 깊은 침묵에 잠겼다. 지원과 민호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을 들으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사방을 둘러싼 차가운 콘크리트 벽이 그들을 압박해오는 것 같았다.
이건 말도 안 돼. 민호가 거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의 이성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었다. 그는 카메라를 든 손으로 자신의 뺨을 살짝 쳐보았다. 끔찍한 악몽이기를 바랐지만 뺨에 느껴지는 희미한 통증은 이것이 냉검한 현실임을 알려줄 뿐이었다. 조용히 해봐. 지원은 민호와 달랐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도 그녀의 감각은 오히려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손전등을 끈 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귀를 기울였다. 라이브 방송을 통해 수만 명의 시청자들이 이 숨 막히는 순간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묘하게도 그녀에게 용기를 주고 있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1분, 아니면 10분. 시간 감각이 마비된 채로 얼마나 기다렸을까? 그때였다. 아이가 들어간 작은 문틈으로 아주 희미한 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다. 수수, 사사, 쉬익. 마치 마른 나무잎이 바람에 스치는 소리 같기도 했고 뱀이 모래 위를 기어가는 소리 같기도 했다. 연속적이고 단조로운 신경을 긁는 소음이었다. 뭐야? 저 소리? 민호가 속삭였다.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그리고 이내 그것이 단순한 소음이 아님을 깨달았다.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였다. 알아들을 수 없는 말들을 아주 빠르게 귓속말처럼 속삭이는 소리. 그것도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뒤섞여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버려졌어. 여기서 추워. 아무도 오지 않아. 데려와. 더 많이. 엄마가 아니야. 도망쳐. 소름 끼치는 속삭임들이 뒤엉켜 알아들을 수 없는 하나의 소음 덩어리가 되어 그들의 귓전을 파고들었다. 마치 수십 개의 원혼들이 한꺼번에 아우성치는 것 같았다. 민호는 공포에 질려 귀를 막았다. 하지만 소리는 귓속을 직접 파고드는 듯 더욱 선명하게 들려왔다. 누나, 제발 나가자. 더 이상은 안 돼. 그가 지원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하지만 지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홀린 듯이 소리가 새어나오는 작은 문으로 천천히 다가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풀려 있었고 얼굴에는 기이한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마치 저 너머의 무언가와 교감이라도 하는 듯했다. 잠깐만. 저 안에 뭔가 있어. 거의 다 왔어. 진실이 바로 저기에. 정신 차려, 강지원. 민호가 그녀의 어깨를 잡고 거칠게 흔들었다. 그 순간 지원의 눈이 잠시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민호? 그래, 나야.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바로 그때 문 너머에서 들려오던 수십 개의 속삭임이 거짓말처럼 일순간에 뚝 그쳤다. 그리고 완벽한 정적 속에서 단 하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아까 그 아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이전의 또랑또랑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차갑고
인형 같은 목소리였다. 문 바로 밖에 있어요. 그 목소리에 뒤이어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지막이 화답했다. 그것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아주 깊고 메마른, 마치 오래된 무덤 속에서 울려 퍼지는 듯한 갈라진 목소리. 눈치챈 챔 모양이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원과 민호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뇌가 활동을 정지하고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한 충격.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리는 느낌이었다. 이번엔 놓치지 말거라. 이전 놈들처럼. 여자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하지만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담아 이어졌다. 이전 놈들. 그 단어가 두 사람의 머릿속을 망치처럼 내리쳤다. 그들 이전에 이곳을 찾아왔다가 실종된 사람들이 있었다는 뜻이었다. 인터넷에 떠돌던 A타워 실종 괴담들이 단순한 헛소문이 아니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길을 잃게 만든 것, 아이의 울음소리로 유인한 것, 측은지심을 자극해 옥상까지 끌어들인 것, 그리고 이 막다른 방 안에 가둔 것까지. 모든 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아주 정교하고 악랄한 함정이었다. 튀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두 사람은 동시에 소리쳤다. 민호가 먼저 몸을 돌려 기계실 문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갔다. 하지만 굳게 닫힌 철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마치 벽의 일부가 된 것처럼 단단하게 잠겨 있었다. 젠장, 안 열려. 문이 안 열린다고. 민호가 문을 발로 차고 어깨로 부딪혀 봤지만 소용없었다. 그의 절규가 좁은 공간을 절망으로 가득 채웠다. 그때 등 뒤에서 들려온 소리에 지원과 민호는 얼어붙었다. 아이와 엄마라는 존재가 있던 작은 창고문이 아주 천천히 녹슨 경첩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내며 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것은 빛이 아니었다. 어둠보다 더 짙고 모든 것을 빨아들일 듯한 심연의 암흑이었다. 그리고 그 암흑과 함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지독한 악취가 풍겨왔다. 오래된 피 냄새와 살이 썩는 냄새, 그리고 축축한 흙 냄새가 뒤섞인 역겨운 냄새였다. 도망쳐야 해. 지원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이대로 있다가는 저 문 안의 무언가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이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탈출구는 없었다. 꽉 막힌 사방의 벽. 그때 그녀의 눈에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배전반이 들어왔다.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녀는 배전반으로 달려가 덮개를 미친 듯이 잡아 뜯었다. 뭐 하는 거야, 누나? 전기를 어떻게든 하면. 그녀의 생각이 맞았다. 배전반 안에는 건물의 비상 전력을 차단하는 메인 스위치가 있었다. 이 낡은 건물에 전자식 잠금 장치가 비상 전력으로 유지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마지막 희망이었다. 지원은 온 힘을 다해
붉은색 메인 스위치를 아래로 내렸다. 철컥. 둔탁한 소리와 함께 그들을 비추던 민호의 헤드라이트를 포함한 모든 전원에 관해 갔다. 완벽한 암흑. 하지만 그 순간 기계실 문에서도 틱 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열렸어. 민호가 문고리를 잡아 돌리자 아까는 꼼짝도 않던 문이 거짓말처럼 활짝 열렸다. 빨리.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뒤에서 창고 문이 완전히 열리며 무언가 거대한 것이 질척이는 소리를 내며 기어 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지만 확인할 여유 따위는 없었다. 그들은 미친 듯이 옥상을 가로질러 비상계단으로 향했다. 그때였다. 끽, 끽. 조금 전까지 멈춰있던 낡은 그네가 마치 누군가 타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큰 폭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한 여자가 앉아 있었다. 여자는 긴 머리카락을 앞으로 풀어헤치고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저 날고해진 소복 같은 하얀 옷을 입은 형체만이 그네 위에 위태롭게 앉아 있었다. 지원과 민호는 숨을 멈췄다.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여자는 그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미동도 없이 그네만 타고 있었다. 밤바람에 맞춰 앞뒤로 흔들리는 그네의 쇳소리가 마치 지옥에서 울리는 장송곡처럼 들렸다. 민호가 떨리는 손으로 바닥에 떨어뜨렸던 카메라를 겨우 집어들었다. 방송은 끊겼지만 녹화 기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카메라 렌즈를 여자에게 향하는 순간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머리카락이 스르르 옆으로 흘러내리며 드러난 얼굴. 그것은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눈, 코, 입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둠처럼 움푹 파여 있었고 피부는 바싹 마른 미라처럼 검고 쭈글쭈글했다. 그리고 그 텅 빈 얼굴이 그들을 향해 입이 없는 입을 벌려 활짝 웃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미소였다. 지원과 민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공포가 임계점을 넘어서자 오히려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여자의 웃는 형상. 하지만 그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는 웃음소리가 아니었다. 후흑, 후흑. 엄마, 의왕. 그들이 복도에서 처음 들었던 그 애처롭고 가냘픈 여자아이의 울음소리였다.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다. 엘리베이터 소녀 귀신도, 길 잃은 아이도,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도 처음부터 모두 하나였다. 이 끔찍한 악령이 아이의 목소리를 흉내내어 사람들을 유인하고 그들의 동정심을 미끼로 삼아 이 죽음의 공간으로 끌어들인 것이었다. 건물 전체에 울려 퍼진다는 메아리의 정체는 바로 이 악귀가 내는 소름 끼치는 울음소리였던 것이다. 끄악. 마침내 터져나온 비명을 시작으로 두 사람은 정신없이 비상계단을 향해 달렸다. 등 뒤에서 아이의 울음소리와 여자의 웃음소리가 뒤섞인 기괴한 소리가
악마의 주문처럼 그들을 따라왔다. 계단을 어떻게 내려왔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몇 번이나 넘어지고 굴렀지만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다. 오직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그들을 움직이게 했다. 마침내 1층. 부서질 듯 문을 박차고 나선 그들은 미로 갔던 복도를 어떻게 빠져나왔는지도 모른 채 건물의 입구를 찾아 비틀거리며 달려 날아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오자 그제야 정신이 조금 드는 듯했다. 뒤를 돌아보자 A타워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거대한 실루엣으로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차에 올라타자마자 미친 듯이 시동을 걸고 그곳을 벗어났다.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다시 시야에 들어올 때까지 두 사람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어반 엑스파일 채널에는 마지막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원과 민호가 기계실에 갇히는 장면에서 시작되어 전호원이 나가고 문을 박차고 나와 옥상에서 정체불명의 여자를 마주하는 장면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비록 어둠 속에서 형체는 희미했지만 그네 위에서 고개를 드는 여자의 모습과 그 입에서 터져나오는 섬뜩한 아이의 울음소리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영상은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았다. 조작 논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상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공포 앞에서 할 말을 잃었다. 어반 엑스파일 채널은 전설이 되었지만 지원과 민호는 그날 이후로 단 한 편의 영상도 올리지 않고 자취를 감추었다. 시간이 흘러 A타워는 예정대로 철거되었다. 하지만 그곳을 둘러싼 괴담은 사라지지 않았다. 철거 현장에서 인부들이 밤마다 아무도 없는 건물 터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었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퍼져나갔다. 악령은 건물이 사라져도 여전히 그 자리에 남아 또 다른 희생자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동정심이라는 인간의 가장 선한 감정을 파고들어 가장 어두운 절망으로 끌어내리기 위해 그 끔찍한 메아리는 오늘도 어딘가에서 울려 퍼지고 있을 것이다.